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의학과 배재현입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강의는 AI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뇨장애 질환과 동반된 과민성 방광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질환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일 뿐이므로 다양한 배뇨장애 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어 종종 혼동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증례를 통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먼저 절박뇨가 동반된 서로 다른 배뇨장애 질환 환자 5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용량으로 용량을 조절하며 사용하는 항콜린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항콜린제의 M3 수용체 선택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례 발표 때 빨간색 글자는 틀린 내용이고 파란색 글자는 맞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2명의 남자 및 3명의 여자 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서로 다른 배뇨장애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절박뇨라는 공통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53세 여성 환자분으로 복압성 요실금과 동반된 절박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증례를 말씀드리기 앞서 복압성 요실금은 요도과액근에서 기인하는 질환인 반면 과민성 방광은 방광 자체에서 발생하는 질환임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자의 절박뇨는 복압성 요실금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과민성 방광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압성 요실금 환자의 30%에서 절박뇨가 동반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우리는 믹스트 유러너리 인컨티넌스, 즉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복압성 요실금은 당연히 과민성 방광과는 증상도 다르고 발생 기전도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즉 절박뇨, 과민성 방광은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압성 요실금은 심한 경우 방광경부가 열려있고 이로 인해 소변이 근위부요도를 자극하여 절박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박뇨가 동반된 복압성 요실금 환자의 경우 이 환자의 절박뇨 증상이 요실금과 독립적으로 발생한 과민성 방광인지 심한 요실금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감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실금 치료에 있어서 중부요도 슬링 수술은 골드 스탠다드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이 수술은 과민성 방광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콜린제가 과민성 방광의 1차 치료제이지만 역시 복압성 요실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절박뇨가 동반된 복압성 요실금, 소위 혼합성 요실금의 치료는 항콜린제 혹은 요실금 수술의 단일 치료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절박뇨가 괄액근의 약화로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수술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복잡성 요실금 환자의 30%에서 요실금 수술 후 절박뇨가 현저하게 호전되거나 소실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뇨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수술만으로는 호전이 되지 않으므로 수술 전후로 항콜린제 등의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증례는 양뇨와 절박뇨가 동반된 63세 남자 환자입니다. 양뇨는 방광 출구 폐색이나 방광 수축 기능 소실로 인해 발생하지만 이번 증례는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더 많은 방광 출구 폐색으로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방광 출구 폐색은 전립선 비대증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임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박뇨가 없는 방광 출구 폐색은 전립선 비대증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절박뇨를 포함한 다양한 배뇨장애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립선 비대라는 용어보다는 하부요로 증상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광에서 기인한 독립적인 과민성 방광인 경우 방광 출구 폐색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광 출구 폐색은 잔뇨량의 증가, 방광벽의 비후로 인한 2차 변성 등의 다양한 기전으로 절박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환자의 경우 절박뇨의 원인이 방광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 과민성 방광 때문인지 방광 출구 폐색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역시 치료 전에 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방광 출구 폐색의 1차 치료제이지만 과민성 방광의 단독 치료 약제로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항콜린제가 과민성 방광의 1차 치료제이지만 방광 출구 폐색에는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절박뇨가 동반된 하부 여러 증상에서는 알파 차단제 단독 치료로도 많은 환자들에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항콜린제를 알파 차단제에 추가해서 처방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같이 처방하는 복합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절박뇨가 방광 출구 폐색으로 기인한 경우라면 알파 차단제 단독 치료로도 효과가 있겠지만 독립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알파 차단제 단독 치료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므로 항콜린제의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증례는 43세 여성으로 절박뇨가 동반된 방광통증 증후군 환자입니다. 방광통증 증후군과 과민성 방광은 둘 다 방광에서 기인되는 질환으로 감별이 더더욱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방광통증 증후군은 방광 내 궤양이나 점상출혈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소변 저장기에 통증이 동반되는 증후군으로 정의합니다. 절박뇨가 동반된 방광통증 증후군의 경우 방광통증 증후군과는 독립적으로 과민성 방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방광통증 증후군이 절박뇨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과민성 방광이 방광통증 증후군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광통증 증후군의 1차 약물치료제는 펜폴이지만 펜폴이 과민성 방광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항콜린제는 방광통증 증후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광통증 증후군에 동반된 절박뇨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절박뇨가 동반된 방광통증 증후군 환자에서는 펜폴 단독 치료나 항콜린제와의 복합요법 모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의 절박뇨가 방광통증 증후군으로 인해 유발된 경우라면 펜폴 단독요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절박뇨가 방광통증 증후군과는 별개로 발생한 독립적인 과민성 방광이라면 항콜린제의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증례는 46세 남자로 야간뇨와 동반된 절박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간뇨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겠습니다만 크게 양분하여 야간에 소변 농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야간단뇨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로 야간단뇨는 없었습니다. 야간뇨의 발생 기전을 생각하기에 앞서 어지와 어전시는 서로 다른 용어임을 주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어지는 방광 충만에 따라 자연스럽게 느끼는 정상적인 요인인 반면에 어전시는 방광이 최대 방광 용적에 도달하는 것과 관계없이 심한 요일을 느끼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야간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이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진을 통해 환자가 야간에 배뇨할 때의 감각이 정상적인 요인인지 병적인 요절박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야간뇨라면 수면장애, 야간단뇨, 방광용적 감소일 가능성이 높고 병적인 요절박이라면 과민성 방광, 야간 방광 감각 증가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절박감이 동반된 야간뇨는 특히 야간에 증상이 심해지는 과민성 방광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야간뇨의 원인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장애가 원인이라면 수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야간단뇨가 원인이라면 항익뇨 호르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야간 절박감이 원인이라면 항콜린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적인 단독 치료약제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 다양한 조합의 복합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야간뇨에 절박뇨가 동반된 경우라면 항콜린제의 처방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야간에만 심한 절박뇨인 경우 수면 시간에만 짧게 작용할 수 있도록 반감기가 짧은 유리투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증례는 73세 여성 환자로 만성 방광염과 동반된 절박뇨를 호소하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만성 방광염은 증상이 동반된 방광염이 1년에 3회 이상 발생하는 만성 재발성 방광염이었습니다. 방광염은 배뇨통과 절박뇨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나 과민성 방광은 만성 방광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절박감이 재발성 요로감염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가 필요합니다. 재발성 방광염은 염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 배뇨통 등의 특징적 증상이 있는 시기와 없는 시기가 반복됩니다. 만약 환자의 절박감이 방광염 증상이 있을 때만 동반된다면 이는 염증으로 인한 절박뇨일 것이고 방광염 증상이 없을 때도 절박뇨가 지속된다면 독립적인 과민성 방광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뇨통이 없고 소변 검사가 정상일 때도 절박뇨가 있다면 과민성 방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생제는 과민성 방광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환자의 소변 검사가 정상인 경우라면 항콜린제 단독 처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소변 검사에서 세균뇨나 녹뇨가 있다면 항생제나 소염제를 처방해야 합니다. 항콜린제가 방광염에 동반된 절박뇨에 추가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소수 논문들이 발표되긴 했지만
권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5증례를 살펴보았는데 절박류의 원인이 다른 배뇨장의 질환으로 유발된 2차적인 증상인지 독립적으로 발생한 과민성 방광 때문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절박류가 독립적인 과민성 방광에서 기인한 경우 항콜린제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절박류의 원인이 배뇨장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기저질환만을 치료해도 절박류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절박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복합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음 진단 과정에서는 이를 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치료를 시작하고 반응을 관찰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항콜린제 처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용량 조절이 가능하고 수용체 선택성이 높은 항콜린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박류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하는 항콜린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구강건조증입니다. 복용하는 약물수가 많을수록 구강건조증의 발생 빈도는 현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실제 항콜린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70% 이상이 1년 이내에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및 저렴한 의료비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많습니다. 특히 고령 남성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항콜린제의 부작용으로 급성뇨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콜린제를 처방할 때 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항콜린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즉, 용량 조절이 용이하고 반감기가 짧아야 하고 수용체 선택성이 높아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항콜린제와 베타3 작용제의 복합 처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타3 작용제는 M2 수용체와 작용 기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복합요법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M2 수용체보다는 M3 수용체의 선택성이 높은 항콜린제와 복합요법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항콜린제의 M3 수용체 선택성을 살펴보면 유리토스와 솔리페나신이 톨테로딘이나 페소테로딘 등에 비해서 더 높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 배뇨장의 질환에서 요절박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절박은 이러한 기저질환으로 유발되는 경우와 독립적인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발생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저질환으로 유발된 요절박의 경우 기저질환을 치료함으로써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과민성 방광의 경우 항콜린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성과 수능도를 위해서 반감기가 짧고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용량 변경이 용이한 항콜린제의 처방이 중요합니다. 항콜린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M3 수용체 선택성이 높은 약제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시 베타3 작용제와 복합요법을 하였을 때 상호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